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첫 번째 장면.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예고된 블랙먼데이였습니다. 대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91.36포인트, 3.52% 대폭락해서 2504.51까지 밀렸습니다. 단숨에 2500선까지 밀린 겁니다. 코스닥은 4.72%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입니다. 인플레 팬데믹, OECD 38국, 물가 9.2% 뛰었다. OECD 같으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들인데 그 물가가 9.2%를 뛰었다는 겁니다. 매일경제 헤드라인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강조했습니다. S공포, 강타, OECD 물가 9.2% 폭등. 당장 휘발유값, 경유값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빚은 경제 대란입니다. 거기에다 기상이변으로 세계의 곡물 생산량은 급감했습니다. 한국경제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쑥대밭, 식량위기 닥쳤다. 푸틴은 전쟁을 멈출 것 같지 않고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라니냐로 이 가뭄이 극심해서 곡물 생산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량의 절대 부족이 예상됩니다. 빈국의 국민은 굶줄 수밖에 없고 식량은 무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곡물을 80% 수입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더 커지고 더 많은 국가로 번지고 있다. 어제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 120개 국가 중에 무려 91개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 이상 급등했습니다. G7 국가 중에 일본만 빼놓고 6개 나라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8.6% 상승으로 40년 만의 기록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민노총 등이 효순 미선 20주기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효순 미선 두 소녀는 2002년이죠. 그해 6월 양주군 56번 지방도로 갓길을 걷다가 미군 50톤 가교를 운반하는 공병대 장갑차에 치여서 숨진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인데 광화문에는 촛불 시위가 열일 벌어졌습니다. 2003년 6월 13일 1주기 때 시청 앞 광장에서는 대형 성조기가 불탔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미국 ABC 방송에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미 감정이, 미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다시 추모제를 벌인 것입니다. 시위 현장인 숭례문에서 시청역 방면의 5개 차로가 통제가 되고 효순 미선 20주기 반미 자준 노동자 대회라는 문구가 적힌 단상이 설치되었습니다. 단상 앞에 앉은 자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 적힌 글귀가 이렇습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바꿔내자. 이 표현이 조금 생소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민노총은 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본질을 드러낸 것으로 이런 불평등한 관계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노총 등 이 나라 좌파 단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 속으로 이 넘긴 사건을 다시 광장으로 불러내서 노골적인 반미를 외치는 이유 말입니다. 그들이 말대로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전쟁기지이기 때문입니까? 이 땅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반미자주, 이 넉자는 친북을 넘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종북 슬로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집회 참가자들은 머리에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종속적인 한미관계 끊어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 사드 반대도 외쳤습니다. 이날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가 한 연설 내용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위태로워지고 있고 미국에 대한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다. 20년 전 미국을 반대하며 들었던 촛불을 이제는 횃불로 키워내야 한다. 민노총 집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이 모인 전국민중행동이라는 단체가 가담했습니다. 여러 단체 이름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따지고 보면 사실 거의 같은 단체들입니다. 민중은 원래 시민대중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런 연유로 어느덧 피지배 계급을 뜻하는 한국 좌파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장면, 토요일자 동아일보 헤드라인입니다.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3고 한국경제 설상가상. 진보진영신문인 경향신문도 같은 헤드라인입니다. 엎친 데 덮친 쌍둥이 적자. 4월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은 발표로는 4월 경상수지는 8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만성 적자인 재정수지에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바뀌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 비상에 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권 마지막 달입니다. 이게 총체적 난기류에 휩싸였다. 총체적 위기다. 대개 언론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보인 것은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0억 달러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는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적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면 상품 수지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악화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통합재정 수지도 3월까지 이미 33조 1천억 원 적자입니다. 4월 역시 재정수지 적자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런 쌍둥이 적자가 계속되지 않더라도 빈번해진다면, 자주 출몰을 한다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실인도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장면. 이런 판에 파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지난 주말과 일요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정권 때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는가요? 그때 관찰하지 그랬습니까? 화물연대가,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토부는 국토부 화물연대 간 공동성명서를 바꿔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계속하십시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말입니다. 자, 결론은 퍼펙트 스톰입니다. 3고 현상에 세계 경제 침체까지 몰아닥치는데 이 나라 좌파 노동조합은 국가 경제의 틀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3저 현상, 투자, 생산, 소비가 모두 추락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암담하다는 겁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재정 적자에 경상수지 적자까지 겹쳐 국가 신인도를 걱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왜 지난 5년을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복합 위기가 밀어닥친 것입니다. 우선 에너지 곡물 가격의 오름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사 멈춘다 해도 말입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은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를 넘기 때문입니다.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0.75%포인트를 올려야 할 판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고물가, 고금리에다가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도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이 한국 경제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로 국내 물가가 치솟는 고물가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해서 2008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물가도 고물가지만 식량의 무기화가 더 큰 문제입니다. 벌써 인도는 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팜유의 해외 반출을 막았습니다. 우리 라면이 당장 걱정입니다. 뭐로 만듭니까? 정부는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여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 글쎄, 중앙은행이 금리만 올리면 자유로운 겁니까? 여기에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엄청난 부담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 말입니다. 7일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4.1%에서 이미 2.9%로 낮췄죠.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탈규제에 나서면서 이 노동개혁과 세제개혁, 공공개혁을 할 때라는 말입니다. 모든 저항을 물리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장면. 윤 대통령 부부가 주말 영화관 데이트를 한 게 뉴스가 됐습니다. 팝콘 먹으며 영화 브로커를 봤다는 것입니다. 브로커는 칸에서 송강호가 나무 주인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일본 감독이죠. 윤 대통령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좋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감상평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일인 11일에도 아내와 함께 성북구 한성대 구역에 있는 한 유명 빵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동에서 한성대 아파트 갔습니까? 빵을 사 먹으러? 윤 대통령은 식사, 산책 등으로 시민 접촉을 많이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휴일마다 백화점과 재래시장 그리고 청와대 개방 기념 열린 음악회 현장 등을 찾았죠. 이 어찌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퍼펙트 스톱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는 그렇다 쳐도 아직 조각조차 맞추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노골적으로 박순애 후보자의 하차를 요구합니다. 그 검증 누가 한 겁니까? 그리고 누가 추천한 겁니까? 곧 나토 정상회의에 가면 아마도 일본 기시다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국방백서와 그들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며 수복해야 할 땅으로 표시합니다. 과거사 문제의 앙금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해야 할 동반자이지만 그런데 양국을 건너는 다리는 솔직히 아직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비한 전략회의는 했습니까? 아니면 외교당국에 다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전 원장 박지원이 국정원 엑스파일을 거론한 것을 두고 11일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올린 겁니다. 최근 박지원 전 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어제는 대통령실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동아일보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장의 입이 이토록 가볍다. 무슨 관심을 끌고 싶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글쎄요.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박지원이 그리 가벼울 리가 있겠습니까? 이 발언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밖에 이야기하면 어떤 조치를 당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러는 의도가 의아하다.
그는 박지원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라. 교도소에서 보면 되는 문제다. 도대체 윤 대통령의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태도라고 성토했다 합니다. 발단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이 방송에서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 유명 인사의 조난 자료를 뜨다는 이른바 국정원 엑스파일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국정원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엑스파일이 공개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다. 여야의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해야 하는데 이걸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엑스파일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속 빠져 있습니다.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년간의 정보가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에 남아있다.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더라. 소위 정권과 정보지에 불과하다. 찌라시 수준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치인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다더라. 어떤 인연과 썸팅이 있다. 이런 내용이다. 문제는 1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등 현 정부 정치인의 파일 존재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하면 제가 또 감옥 간다.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야겠느냐. 그러나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 그런데 과연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가 이른바 찌라시 수준일까요? 과거 정보수장들은 국정원, 검찰, 경찰 그리고 보안사령관 할 것 없이 취득 정보들을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은 과거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 방송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의원님 복잡하게 산 분 아니냐 한번 공개해 볼까요? 라고 하니 하지 말라고 했다. 자, 이런 방송에 나가자. 하태경은 정보위에서 박지원이 이걸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발언을 한 것이지 자신의 문제로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하태경이 말입니다. 정권 교체되고 나니 원장 시절에 했던 부적절한 일들 때문에 매우 불안한가 보다.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정보위원인 저를 공격하는 구식 정치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대통령실까지 나섰지만 누구도 지금 엑스파일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국정원이 재직 중 직무상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엑스파일이 존재한다면 그건 합법적인 생산물일까요? 그 엑스파일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생산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공개 그리고 파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가 이러한 불법 파일을 만들었다. 그걸 공개를 하고 파기를 해야죠. 그러니 엑스파일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힌 박지원에게 국정원이 경고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불법적 생산물이 있다고 밝힌 것이 어찌 문제된다는 것입니까? 자, 두 번째 의문. 박지원은 왜 지금 엑스파일의 존재를 공개했을까요? 그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카더라 수준의 정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과연 그는 하태경의 추측처럼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신의 무기를 내보인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역시 고발 사주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인 조승원과 폭로 전후 식사를 하는 등 만난 사실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른바 제보 사주 사건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13일 박지원이 국정원법 위반 등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작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지원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박지원이 조승은과 고발사주 의혹 보도를 모의했다는 제보사주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작년 9월이죠. 이 윤석열 후보 캠프가 공수처에 제보사주 의혹 등을 고발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공수처는 박지원을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9월 2일 뉴스버스는 조승은이 제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했죠. 보도 전에 조승은과 박지원이 수차례 만난 사실이 밝혀져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지원 기획설 그리고 제보사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바람에 롯데호텔 안가까지 드러났죠. 윤석열 캠프는 박지원, 조승은 그리고 배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국정원 직원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박지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내가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까지 걸고 들어간 겁니다. 그 뒤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잠자는 호랑이가 정치에 개입 안 하겠다는데 왜 꼬리를 밟느냐. 그러면 화나서 확 물어버린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윤우진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는 작년 9월 15일 박지원을 공수처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어떻든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하자. 자, 이제 박지원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제가 몸담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는 공개 발언 시 더 유의하겠다. 그러면서 국정원 문서는 평소 여야 의원들이나 기자들과 간담회 때 얘기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훌륭한 치고 빠지기 전략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몇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내용이 많아서 줄이겠습니다. 특히 정부완박법, 조홍천 의원이 발의한 이 정부완박법 해설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1년 기자 간담회라는 걸 했습니다. 이 제도로 자기 정치하겠다. 내 색채 더 강해질 것이다. 참 기가 찹니다. 언제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이타 정치를 했는가요? 벽을 쌓으면 적이 생기고 성을 쌓으면 적이 모이는 법입니다. 정치는 훌륭한 정치인이 하는 것이지 가짜가 하는 건 정치극에 불과합니다. 사기극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